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것이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담판을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죠. 법적인 책임이 아직도 모호하고 군이 관여했다는 표현 역시 일본군이라는 주체가 빠진 모호함이 두드러진다는 얘기인데요. 더군다나 벌써부터 소녀상의 이전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인 최종 결론에 다다른 것일까요?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장, 나경원 외통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맛있는 우유 GT 저지방송 들어보실래요? 고소한 GT, 깔끔한 GT, 저지방. 맛있는 우유 GT 주세요. 저지방 GT가 붙어. 맛있어. 맛있는 우유 GT, 저지방. 고소 깔끔 날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가 됐었죠.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협상 타결을 양측 외교장관은 발표를 했는데 과연 국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 발표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참 이런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시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네. 각국의 국내 상황에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현실적 제약 하에서는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과연 최선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깔끔하게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차선의 선택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최선을 추구할 수 없을 땐 차선을 추구하는 것도 정치지만 제가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 제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실적 제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미국 측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국의 국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본은 뭐 보수 우익의 목소리가 또 강하고요. 예. 일본의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국내적인 여러 가지 또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각국의 이제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외교라는 것은 협상의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예. 그 나름대로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쉬운 점은 예를 들면 어떤 점을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는 잘 된 거죠. 도의적 책임만을 그동안 강조했는데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잘 된 건데 법적 책임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굳이 합의문에 명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 좀 명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것
예컨대 소녀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합의문에 명기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근데요. 제가 네.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이 책임 문제도 지금 사실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군의 뭐 관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일본군이라는 어떤 명확한 예의가 났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 이런 모호한 부분이 이게 사실 지금 아까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인 협상으로는 그래도 잘 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교적인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모호함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 제약 때문에 그런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저는 이제 앞으로 양국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이제 이 합의문을 쓰고 나서 뒤돌아서 금방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더 이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국 정부의 성숙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또 우리대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지금 이제 법적 책임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아쉬움은 말했지만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행 조치를 위한 금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이 조금 더 각자의 입장에서 설명할 여지는 놔둔 그런 이제 합의문인데요. 결국은 앞으로의 양국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네,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석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아마 견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면은 사실 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든 어떻게 됐던 간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뭐,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논란이 될 여지가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제 우리가 최종적 불가역적도 일본 정부가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양국 정부의 이행의 의지,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합의문구에 하나하나를 막 띄어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마 모두들 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것을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주장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주장과 해석으로 자꾸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리하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개선시키느냐에 있어서 양국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국 정부의 태도가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 합의문에 명기된 대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보다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로 공이 넘어온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정부의 국회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후속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 정치권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으로서는
그나마 아쉬움이 있지만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에서는 결국 일본 정부가 착실하게 이러한 것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관찰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과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함께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 전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거의 매일 가서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정신의 문제를 다루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 협상을 하기 이전에 있어서의 과정은 충실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협상의 과정도 중요하고 이 협상이 결국 잘 됐냐 안 됐느냐는 결국 피해자 할머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서로 조금 뭐 이견이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피해자 할머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소 조금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으시죠? 예.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소녀상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벌써 이 언론 플레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이거 국회에서 이거야말로 좀 국회가 좀 나서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부로서도 지금 뭐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굳이 합의문에 명기되었을 필요가 있었나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시민단체들 결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뭐 시민단체와 협의해보고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단체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문구 따라 정부가 노력하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위원장님 말씀은 이거죠.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해서 정부를 제어하는 형태를 띄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로서는 뭐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아마 이 합의문에 이것을 명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정부의 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사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뭐 오히려 시민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재단을 뭐 10억 엔을 들여서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재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결국은 재단에 정부 예산이 출연된다는 점, 정부 예산이 출연된다는 점이 앞에 말씀드린 책임과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것이 바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의 정부 예산의 출연, 일본 정부 예산의 출연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쨌든 이 재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 재단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의 성격과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 것 같아요. 또 할머님들이 생존에 계셨을 때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제 향후 앞으로 이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그 성격 규정이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할머님 여러 가지 역사 기록에도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배상을 네. 안 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재단 만드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인데요. 저는 물론 그 비판도 또 맞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일 관계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3년 넘게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내 혐한 정서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당장 수출 기업에 피해가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 부득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가 좀 더 명쾌하게 법적 책임 또 배상 이런 문제 왜 얻어내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성숙한 자세로 일본이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도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일본 국내 정치용이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금방 또 법적 책임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상이. 그래서 이러한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이 진지하게 유도를 그거를 회담 결과 나오기 전에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이 서두른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한다면 미국이 한일 관계의 복귀를 바라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양국한테 나름대로의 영향을 좀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건 있었겠죠. 그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저희가 서둘러 졸속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제 국장급 협의가 그동안 12번이나 열려왔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내 여론도 혐한 정서의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금년부터는 굉장히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계속적인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일본과 한국이 모두 사실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그다음에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이 무죄가 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졸속 합의했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이 과정, 있었다. 그죠? 또 진행 과정에 12차례 국장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금년 초 아마 여론을 보시면요. 이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요구가 있었던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이게 또 이제 타이밍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제 지금 움직이고 또 일본 정부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양국 정상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국회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년 연속 연말이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와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지낸 고향이죠. 그런 곳에서의 휴식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를 다시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집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모두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과연 내용에 빠진 야당을 구원해줄 날개옷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처음처럼 참이슬 트롬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유명한 광고 홍보 전문가에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손혜원 홍보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이 새 당명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뭐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 들어오시니까 힘드신 점도 많죠. 그죠? 네. 예. 근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우선 이게 손 위원장께서 직접 만드신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죠. 예. 국민들 공모 중에서 고른 것입니다. 공모 중에서 골랐는데 이 어떤 방식으로 고르신 거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 처음에 3,200개 정도의 그 후보 이름 중에서 예. 1차에서 122개를 골랐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심사에서 28개 골랐습니다. 예. 그리고 3차 심사에서 5개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좋아할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을 양쪽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참조하며 이 최고위원회에서 그리고 당무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정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비슷한 투표 같은 거를 했던 모양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근데 손 위원장께서는 그 민주소나무당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셨죠? 네네네. 그죠? 예. 소나무라는 그 이제 명사가 그 민주당하고 같이 붙었을 때 예. 아주 독특한 그 이 시너지가 일어나거든요. 아. 실제로 국민조사나 SNS 여론에서도 그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뭐 한 이틀째 지나가면서는 굉장히 열광하셨어요. 소나무 민주당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소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넣는 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불편해하셨죠. 아주 어려워하시고. 저도 뭐 충분히 예상은 됐었죠. 그런 이름이 쉽게 결정이 되지 않으리라는 건 알았지만은 제가 이 브랜딩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그렇게 좀 충격적이죠, 사실은. 이 둘이 만났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소나무랑 그 민주당이 만났을 때 그 충돌이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그 이름이 생소하지만 아주 특이하고 굉장히 그 창의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연세 드신 그 주요 당직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연세 드신 분이라기보다는. 예, 일반적인. 네, 이제 뭐 흔히 보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충분히 저는 그 상황도 또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에 관심은 있지만 그 이름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자,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일반적인 당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만약에 다른 분들이 제 역할을 하셨다면 이렇게 뭐 당내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하는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셨다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도 소나무보다는 좀 더 쉽고 친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당 명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브랜딩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 당명도 국민이 있고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더불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뭐 새정치라든지 뭐 이런 흔히 국민이라든지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많이 나왔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랄까요, 이렇게 친근하죠. 예. 그리고 소비자의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름은 국민의 언어죠. 더불어라. 예. 그렇죠. 국민과 민주당하고 사이에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단어죠. 누구든지 그 더불어라는 뜻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저는 뭐 소나무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더불어만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직접적으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민주당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약칭은 더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사 당명 사용 금지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약칭이 이런 겁니다. 약칭이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제 이름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당명이 선관위에 등록된 당이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민주당이 있고요. 기독민주당? 기독민주당. 예. 기독교 할 때 기독민주당. 예. 그리고 하나는 경제민주당이 있어요. 경제민주당. 예. 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명칭을 누구나 앞자에나 뒤에나 뭘 붙이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으로 등록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이제 더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약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 한자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독이나 경제민주당은 앞에 2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자 이상을 붙이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한자기 때문에 이 민주당하고 유사하다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약칭은 더민주당을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약칭이 기민당이 될 겁니다. 독일도 사실 CDU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기민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예. 이걸 이제 원래 이 풀네임하고 우리 정식 명칭과 약칭을 함께 등록을 선관위에 하는 것인데요. 예. 우리는 그 약칭을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더민주당이
이제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제가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등록을 했고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분들이 지금 더민주당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칭에 대한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디자인이 나올 때 약칭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예. 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저는 뭐 그 상관이 없습니다. 약칭 뭐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요?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뭐 약칭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브랜드를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약칭으로 사람들이 불러주질 않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익숙한 대로 부르는 거예요. 특히나 당명은 우리 같은 경우야 정당은 뭐 언론에다가 이렇게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부르는 브랜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쉽게 입에 붙는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다시 제안을 하겠지만 또 편하신 대로 부르시겠죠. 근데요, 이 브랜드 전문가로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실제로 그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이제 보통 내용이 좋아서 형식을 지배할 때가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형식을 갖추고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어찌 보면 이 형식이죠. 근데 그 형식이 불편한 것이 민주연합이었거든요. 아주 불편해서 부르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입에 붙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더불어라는 그 단어가 내용을 갖추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이 내용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뭐 여기에 대해서 사정치가 빠졌으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랑 완전히 결별이다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건 정치적인 문제고 또 이름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럼요. 슬로건으로서도 그리고 만들 때도 또 하나는 뭐 총선에 여러 국회의원들하고 일을 할 때도 뭐 누구누구와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타겟팅을 할 때도 그 뭐 정말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뭐 노인과 더불어민주당, 고3 어머니들과 더불어민주당 어떤 정책과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주 쉽게 편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최태원 회장 소식이 오늘 오전에 뜨겁습니다. 사면 이후 왕성한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을 결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혼외자가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한 매체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로 아이를 낳았다는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기회에 가정사를 정리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A씨와 슬아의 6살 난 아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최 회장 부부를 둘러싼 파경설이 나돌았지만 최 회장이 직접 전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리꾼들은 새롭지도 않다. 또 한 명의 다이아몬드 수저 탄생이냐. 재벌 이야기가 드라마보다 막장 이다.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개인사는 개인사일 뿐이라 관심은 없지만 적어도 양심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남편들이 와이프들 사진 찍어주느라고 정신없다 그러죠? 네, 인스타그램 허즈본드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SNS에 사진 올리는 아내를 위해 일명 찍사가 된 남편을 희화화한 말입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쉴 새 없이 찍어줘야만 하는 전 세계 남편들의 사연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외식하러 가면 음식 앞에 두고 사진 찍고 또 길을 걸으면서도 찍고 운동할 때까지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는데 여성들은 좀 심리학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분위기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화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